정호 68, 아내 영순이를 잃고 홀로 사는 지 5년째였다. 처음엔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락도 뜸해졌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며 바쁘다 했고 딸은 부산으로 시집가 손자 키우기도 바쁘다 했다. 그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다만 정호에겐 너무 조용한 세상이었을 뿐이다. 그는 하루 종일 뒷마당 텃밭을 가꾸거나 읍내 벼룩시장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영순이가 좋아했던 상추와 깻잎을 심고 그녀가 늘 사달라고 졸랐던 것들을 벼룩시장에서 뒤져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11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 읍내 벼룩시장에서 낡은 단파 라디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갈색 가죽으로 감싸인 몸체는 곳곳이 해지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묘하게 끌렸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아, 그거. 상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소리도 안 나오는 고물이에요. 1,000원만 주세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집엔 이미 텔레비전도 있고 큰아들이 사준 라디오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낡은 라디오가 자꾸 눈에 밝혔다. 결국 그는 라디오를 집으로 들고 왔다.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정호는 라디오를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천천히 닦아냈다. 먼지를 걷어냈자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다. 안테나도 멀쩡했고 다이얼도 부드럽게 돌아갔다. 밤 9시쯤 그는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봤다.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다. KBS, MBC 주파수를 맞춰봐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역시 고장났구나. 정호는 실망하며 라디오를 끄려고 했다. 그런데 자정이 되는 순간 잡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호는 손을 멈췄다. 목소리는 중년 여성 같았다. 그러나 곧 다시 지직거리는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그는 볼륨을 높여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라디오를 껐다.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자정이 되자 라디오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발 구해주세요. 정호는 이번엔 확실히 들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주파수로 돌려봤지만 그 목소리는 오직 하나의 주파수에서만 들렸다. 사흘째 되는 날 정호는 미리 라디오 앞에 앉아 자정을 기다렸다. 시계 바늘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정호는 라디오에 대고 말해봤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흘러나올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호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낮에는 멍하니 텃밭에 앉아있다가도 밤만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았다. 자정의 목소리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호 씨 도와주세요. 라디오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직거리는 잡음만 남았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라디오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동네에서 그런 고차원적인 장난을 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라디오를 자세히 살펴봤다. 뒷면을 열어보니 낡은 회로와 진공관이 보였다. 아마 40년에서 50년 된 라디오인 것 같았다. 그런데 진공관 사이 틈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2월 12일 터널에서 기다린다. 미영. 글씨체는 여성의 것이었고 오래된 만년필로 쓴 듯 번져 있었다. 정호는 미영이라는 이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다. 그는 읍내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서에게 부탁해 30년 전쯤의 지역 신문을 찾아달라고 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옛 신문을 스크린으로 보며 하나하나 넘겨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1993년 12월 13일자 지역신문. 일면에 큰 글씨로 실린 기사였다. 마을 외곽 터널서 30대 여성 실종. 12일 오후 10시경 우리 군 외곽 철도 터널 인근에서
34세 김미영 씨가 실종됐다. 김 씨는 당일 오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터널 일대를 수색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정호는 손이 떨렸다. 김미영. 바로 쪽지에 적힌 그 이름이었다. 그는 후속 기사들을 더 찾아봤다. 수색은 일주일간 계속됐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30년 전 실종된 여성과 라디오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 라디오가 어떻게 자신에게 온 것일까? 저녁 무렵 정호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이면 동네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곤 했다. 오늘도 5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정호야, 늦었네. 어서 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던 정호는 술 한 잔을 걸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들, 혹시 30년 전에 김미영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순간 화투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나? 이장인 춘식이 형이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을 보다가 그 얘긴 하지 마. 가장 연장자인 봉구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다. 괜히 저주받을라. 저주요? 괜한 호기심으로 건드리면 안 돼. 잠든 귀신 깨우는 격이야. 정호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화투도 그만두고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막내뻘인 덕수 영감이 정호 귀에 속삭였다. 나중에 따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밤 10시 정호는 덕수 영감과 마을 뒷산 정자에서 만났다. 덕수 영감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다. 미영이 얘기 말인가. 사실 그 여자 죽은 게 아니었어. 네? 누군가 가뒀어. 터널 안 어딘가에. 정호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덕수 영감은 담배를 깊이 빨았다. 신고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어. 그리고요? 가해자가 마을 사람이었거든. 그것도 꽤 힘있는 집안이. 정호는 숨이 막혔다. 누구였는데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미영이는 그때 누군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그녀를 없앤 거야. 덕수 영감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일어났다. 정호야, 괜한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어. 특히 이 마을에서는. 12월 12일. 바로 30년 전 김미영이 실종된 그 날과 같은 날짜였다. 정호는 라디오를 배낭에 넣고 터널로 향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폐선 터널이었다. 오래전 기차가 다니던 곳이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터널 입구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터널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라디오를 켜자 평소와 달리 강한 잡음이 났다. 마치 무언가에 방해받는 것 같았다. 정호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50m쯤 들어가자 손전등 불빛이 벽면에 이상한 것을 비췄다. 벽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이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긁은 것 같았다. 그리고 바닥에는 녹슨 쇠사슬이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절규하듯 울렸다. 여기에요. 여기.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정호는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봤다. 쿵쿵 소리가 나더니 어느 부분은 다른 곳보다 높은 소리가 났다. 마치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미영 씨 맞죠? 라디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맞아요. 30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어요. 정호는 벽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머리핀이었다. 낡고 녹슬었지만 분명 여성용이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폭발하듯 꺼졌다. 터널 안은 죽음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려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정호는 머리핀을 들고 파출소를 찾았다. 오래된 사건이라 처음엔 시큰둥하던 젊은 경찰관도 머리핀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30년 전 실종 사건 증거품과 비슷하네요. 어디서 발견한 거죠? 정호는 터널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식팀을 보내 터널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며칠 뒤 경찰은 정호에게 연락했다.
머리핀은 확실히 김미영의 것이었고 터널벽 뒤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혹시 벽에 손톱 자국이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같은 공간이었어요.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자신이 본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정호는 라디오를 버리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다. 정호 씨, 왜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정호는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는 김미영이 아니었다.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에요? 라디오는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30년 전 그날 밤, 당신도 그곳에 있었잖아요. 정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30년 전의 그 기억, 그는 애써 잊으려 했던 일이었다. 젊은 시절 정호는 술을 좋아했다.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취해 마을을 돌아다녔다. 터널 근처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술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봤을 텐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라디오의 목소리는 점점 원망에 차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술에 취해서 거짓말, 당신은 분명 봤어요. 미영이를 끌고 가는 것을. 정호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랬을까? 30년 전 그 밤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일의 목격자였을까? 제발 기억해보세요. 미영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정호는 잠들 수 없었다.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지만 술에 취한 탓에 어렴풋할 뿐이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터널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다는 것. 다음 날 정호는 라디오를 완전히 분해하기로 했다. 더 이상 이 악몽을 견딜 수 없었다. 드라이버로 뒷면을 열고 하나하나 부품을 빼냈다. 진공관 아래쪽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판을 발견했다. 녹이 슬었지만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다. 정호는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경악했다. 정민. 정호의 친형 정민의 이름이었다. 정민은 정호보다 5살 위였다. 30년 전 가족과 갈등 끝에 집을 떠나 서울로 갔다. 그 후 소식이 끊겼고 10년 전쯤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었다. 그런데 정민이 이 라디오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정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고 보니 정민은 라디오 수리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전자제품을 만지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30년 전 마을에 소문이 돌았던 것이 기억났다. 정민과 김미영이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 정민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이번엔 정민의 목소리였다. 정호야. 나야, 형이야. 형님? 나 좀 도와줘. 내가 미영이를 죽였어. 정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미영이와 만나기로 했었어. 결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정민의 목소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미영이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어. 나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형님, 나는 화가 났어. 술도 마셨고. 그래서 그만. 정호는 숨이 막혔다. 미영이를 밀었는데 그녀가 터널한 동굴로 떨어졌어. 그때는 죽은 줄 알았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는데 그럼 미영 씨는 살아있었어. 며칠 뒤에 안 것인데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 구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겁이 나서. 정호는 손이 떨렸다. 그 후로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이 라디오에 내 혼이 갇혀서. 미영이의 원혼과 함께. 형님, 그럼 지금 미영 씨는 죽었지? 동굴 안에서 굶어 죽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정호는 라디오를 끌어안고 다시 터널로 향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다. 형의 죄를 대신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터널 안은 여전히 음산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정호는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며 동굴 입구를 찾았다. 쓰러진 돌무더기 사이로 작은 틈이 보였다. 미영 씨, 정민이 형이 모든 걸 고백했어요.
라디오에서 김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이제야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도. 정호야, 고마워. 30년 동안 짊어진 죄를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었어. 그때 터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정호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정호는 경찰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30년 전의 진실, 형의 고백, 그리고 김미영의 시신이 있을 곳까지. 하지만 경찰들은 의아해했다. 동굴을 조사해도 시신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오래된 옷가지 몇 점만 발견됐을 뿐이었다. 정호 씨,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환상은 아니었을까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디오는 그 후로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석 달 후 정호는 마을을 떠났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간 것이다. 떠나기 전날 그는 라디오를 들고 영순이의 무덤을 찾았다. 여보, 나는 평생 몰랐어. 우리 형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걸. 미영이라는 여자가 30년 동안 원망하며 죽어갔다는 걸. 그는 라디오를 무덤 앞에 놓았다. 이젠 다 끝났어. 형도 미영 씨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터널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했다. 희미한 두 개의 그림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고. 라디오는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켜졌다가 영원히 꺼졌다. 진실은 때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야 드러난다. 김미영의 원호는 마침내 안식을 찾았고 정민의 참에도 끝이 났다. 하지만 정호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형이 죄를 뒤늦게 알게 된 것,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운명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30년 전의 비밀이 모두에게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 그날 밤 라디오 속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30년의 침묵을 뚫고 결국 세상에 전해진 작은 목소리 하나가 남긴 교훈,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겼다.